의원님이 들으시기엔 굉장히 불편한 이름을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해요. 네. 정말 불편한 분이세요. 김종인 씨. 아, 불편합니다. 불편하시죠? 요즘 다시 듣게 돼서 참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김종인은 이를테면은 정가에서는 당 비대위의 어떤 그 상징적 인물이 돼버렸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박근혜 때도 비대위. 문재인 대표 체제가 끝나면서도 그 비대위는 김종인 전 의원의 몫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김종인을 부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해프닝이죠, 해프닝.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또 그만큼 어떤 반발이 있냐면은 김종인 말고 없냐? 더 센 놈 없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박형준 전 의원이죠. 박형준 의원한테 SOS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형준 의원 입장에서도 정권을 말은 준다는데 정권을 진짜 줄 거냐. 정권을 안 주면 그러게요. 준치하다가 친박 비박이 둘이가 합작해서 자기를 죽여버릴 건데. 그래서 이번에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가 네. 이번 비대위원장한테 공천권도 줘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또 벌집 수준으로 것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서 공천권까지 준다 그래도 벌집. 비대위원장을 헛개비로 만든다기도 벌집.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만든다 안 만든다 힘을 실어준다 실어주지 않는다 어떤 것도 처방이 되지 않은 백약이 무효다. 근데 재밌는 게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권을 가지면은 그 비대위원장 자체를 민주적 절차에서 뽑아야 어떤 힘이 생기는 건데 누군가가 대략 내정해가지고 거기를 앉혀놓고 그 사람한테 공천권까지 가져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우리 대한민국 정당사를 보면 절차를 밟아서 뽑은 직선으로 뽑은 대표나 의장보다도요 비대위원장의 권한이 늘 셌어요. 더 과거에 우리 민주당의 뭐 전신 뭐 열린우리당 때부터 쭉 한 15년도 그랬고 새누리당도 지난번 박근혜 때도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늘 비대위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은 당대표보다 훨씬 권한이 센 뭐 전무후무한 권한을 갖게 된 거죠. 이것은 매우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 안정화되지 않으니까 늘 직선으로 뽑힌 당대표는 헛개비고 비대위원장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런 상황이죠. 컷오프라고 하는 칼을 막이 들러서 억울한 사람들 막 양산하고 그런 측면이 있고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이분도 네. 지금 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 언론에다가 오른쪽 살려줘야 된다 뭐 이렇게 박근혜의 끝물에 총리로 내정됐다가 결국엔 정말 그런 케이스는 정말 드물지 않아요? 그렇죠. 내정이 됐는데 뭐 아무것도 못하고 말았는데 김병준 전 총리 내정자의 경우는 그러기 전 그러니까 박근혜로부터 총리 지명을 받기 전까지는 상당히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한번 망가지고 나서 지금 또 이제 할 것처럼 뭐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듣게 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분이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친박 비박 내지는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지지자들 소속된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비울 수 있냐 이런 점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 누구를 세워놓은들 잘 안 될 것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부 몇 사람은 뭐 총선 불출마 이런 걸 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느냐 이런 사람보다 좀 유명하고 뭔가 좀 오래되고 이런 분들을 민주당에서 했듯이 말하자면 어떤 컷오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인적 쇄신하겠다 뭐 이런 식의 쇼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인적 쇼를 하더라도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쇼를 하겠는데 우리 이제 2016년 총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은 적어도 가장 큰 계파라고 하면 계파, 그룹이라면 그룹, 소위 친문 그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어떻든 힘은 그래도 실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비대위원장으로서 권한과 집행이 됐는데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누구를 비대위원장을 세워놓은들 친박 비박이 각각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잘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우리 민주당도 이 안에 내분이 오랫동안 됐잖아요. 뭐 저 주류 비주류 싸움도 막 하고 국민들이 눈살 찌푸릴 정도로 그것이 종료됐던 것은 촛불이지만은 종료를 앞두고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탈당하고 이러면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힘이 분명히 우위에 있거나 정당성이 있거나 하면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친박 비박으로 양분되어 있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에는 누가 비대위원장이냐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예.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방송으로 이야기를 일단 많이 하는 측면인데 어떤 식으로 해도 쇄신은 안 될 거라고 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노선, 이를테면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노선들을 완벽하게 탈바꿈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사람 몇 명 바꾸는 걸로는 안 된다.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살 길은 뭐 이제 비대위원장을 누구든 세워서 두 가지 일을 지금은 해야 됩니다. 하나는 소위 그 남북 정상회담을 국회에서 인준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색깔론을 버렸다. 이제부터는 평화 통일 정책, 협력 정책에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정상적인 보수의 길로 가는 선언을 하나 국회에서 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지역주의를 버리는 새로운 선거법 개정에 나서자. 이렇게 해서 지역주의를 고려장시키고 완전히 땅속에 묻는 이런 행위를 두 가지의 정책으로 상징적으로 해주면서 총선에 인적 물갈이도 좀 하고 이러면서 총선을 겨루면 결국은 일부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30%의 보수층이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김성태 지금 원내대표는 제가 볼 때는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당장 국회에서 남북 정상회담 선언 비준하고 비준 절차와 같은 입법화하고 다른 하나가 선거법 개정으로 가는 것이면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는 거의 자기도 살고 개인적으로 그 진영 전체가 그래도 다시 지지받는 것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의원님, 네. 알려주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방송으로 그냥 뭐 악에 받쳐서 하는 말이 아니고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살아나는 방법은 당을 일단 완전히 해체시키는 상태에서 재세팅하는 게 가장 진정성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쪽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개혁적인 사람들이 뭐 좀 주도를 하면서 도울 거 진짜로 도와주고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방송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그 심재철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가 하나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당을 아예 해체한 다음에 다시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맞다. 근데 현실적인 가능성 사실 없겠죠. 저희들이 이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열린우리당이 2007년에 해산을 사실 하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해체 선언을 하고, 물론 해체 선언 직전에 통합 선언을 하죠. 당시 민주세력의 민주정당의 통합.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지금의 현재 민주당인데요. 이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쪽도 자유한국당도. 그런데 전제가 되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든 당 해산 절차를 어떻게 밟든 중요한 것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려놓는 일이 먼저다. 그 희망의 씨앗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일이다. 그 두 가지 희망의 씨앗을 뿌려놓고 절차적으로는 당을 해산 절차를 밟아가면 재창당의 절차를 밟아가면 살아나질 않을까. 유일한 길이 그것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이게 민주당 상황이라 그러면 정말 깝깝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또 비슷한 상황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책임론. 아니 저희들은 과거에 이런 상황을 한 10여 년 겪었던 겁니다. 그렇지. 저희들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보다 더 2006년에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전멸을 했지 않습니까? 151군데 뭐 막 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는 또 광역선거 전북 하나 이겼던 때도 있었고, 열린우리당.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려운 시절에 어쩌면 저희들도 다 해본, 아하. 예, 사실은 저는 그때가 생생히 떠오르는데요. 그때 저희들도 백약이 무효였어요. 비대위원장이 30일짜리 비대위원장이 많았어요. 아이고. 60일, 30일. 그러고 보니까 이게 역사는 확실히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이 자만 모드로 가면 안 되고 그럼요. 예. 무조건 겸손, 초심. 그래서 이 정부를 연장시키는 거. 정권이 연장돼서 최소한 지금 한 수십 년간에 내려온 그 적폐들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정권 연장만큼 더 중요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5년 가지고는 어떤 민주주의의 씨앗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또 경제의 기초 체력도 기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야만 될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가기 위한 장기 포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깔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정부도,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도 5년 안에 뭘 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조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다음 새롭게 연장된 우리 후반전 정부 또는 뭐 중반전 정부의 살 일을 좀 구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에 있어서 현재도 저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만 보면 결국에는 그것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은 또 경제 문제 같기는 해요. 국민들이 이 정도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라고만 느껴도 분명히 그 경제라는 요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희망적인 뭔가가 이렇게 보이면 당장 좋아지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어떤 열의가 생기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모멘텀이 점점점 절실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근데 그 지점에서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나라의 세수도 조금 더 과거보다 더 거치고 이러면서 뭐 안정감은 좀씩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래 주가도 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단지 지금 이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비상이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노동시간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과 더불어 이제 일자리가 비상이다. 예전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늘어나지 않고 있다. 특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일자리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새로운 성장 산업인데, 이 새로운 성장 산업, 신성장 산업, 이 신성장 산업은 중소벤처 기업을 만들어내고 금융을 투자로 전환해서 아무튼 중소벤처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산업, 데이터 산업이나 신산업을 부흥시키는 일인데, 이것이 모두가 규제에 묶여 있다. 그래서 이 규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규제 개혁을 위한 점검에 전 부처들이 총력해주라, 이렇게 요구를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관료주의에 빠져가지고 또 이 시기만 지나면 되겠지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무사한 일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은행장 한 분을 만났더니 그러던데요. 보통 과거 정부는 다 처음에만 눈치 보니 나고 긴장했다가 금방 풀려버린대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인식이, 시그널이 그냥 대충 절대 안 갈 사람들이다, 안 갈 정부다, 이렇게 인식을 분명히 딱 하고 있대요. 그런 그 금융권이나 기업들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니들도 그러고 말겠지 하는 불신을 얼마나 걷어내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알겠습니다.